오늘은 문화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적 관점에서 과연 문화는 어떤 위치에 있고 역할은 무엇인지, 과연 문화가 중요한가? 선교에서 문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저한테 카드를 한 장 주더라고요. 문화누리 카드. 여러분, 우리가 문화하면 문화누리 카드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산다거나 뭐 숙박을 예약한다거나 그리고 버스를 탄다거나 이런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화 활동, 문화 예술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한다. 그러면 연극을 간다든지, 그렇죠?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콘서트를 보러 간다든지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문화라는 단어의 그 뜻을 놓고 보았을 때는 좀 더 큰 의미의,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사실 큰 범주 안에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 안에 세계관이 있고, 문화 안에 행동 양식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리고 세계관이 있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게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선교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모르고 선교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 문화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의 고유의 문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학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자, 외부자의 입장으로 그 문화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가 이렇고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화와 복음은 어떤 관계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이게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이해하면 오늘 강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요 좀 설명을 하면서 오늘을 문화와 복음과 선교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문화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서울 문화, 그렇죠? 저는 제주도 문화, 뭐 막 다 있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요. 우리는 자신의 문화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간 그곳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문화권에서 한국에서 한 22년 정도를 살다가 터키에 갔어요. 터키에 가서 약 그래도 이제 22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반은 한국에서 살았고 반은 터키에서 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사회가 내려진 정의 속에서 옳고 그림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배웠던 가치관이라든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 안에 생겨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생소한 문화권으로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이때부터는요 뭐가 좀 낯설고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한데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것들이요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선교를 얘기했을 때요, 선교사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요 선교의 최대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선교사는 최고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선교를 망치는 사람이 선교사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문화는요, 복음이 문화를 입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지속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계관 안에 이 복음이요,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이 세계관에 복음이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혼합주의 기독교가 나오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봤을 때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백그라운드가 어느 것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가끔 어르신들이,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게 교회 안에서 나올 말인가요? 우리가 전생을 믿나요? 우리가 막 가끔 배우자한테 내가 자기야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 사실 나오지 말아야 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에서요, 정말 정반대되는 시간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며든 문화 속에 있다 보니 이게 너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거주에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이 되는데 막 놀다가 그 집사님한테 왔어요. 난 전생에 돼지였을 거예요. 저는 전생에 막 호랑이였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대답할까? 이거를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 이게 진짜 이게 너무 혼합되어 버린 세계관 안에 묻혀버린 기독교 복음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정말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한번 비판해보고, 그래서 복음에 반하는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요 정확하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비본질적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반하는 이 가치관이라든지 시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얽히다 보면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도 너무 헷갈려서 너무 헷갈려버린 알쏭달쏭한 기독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교는요, 우리는 왜 처음부터 이거를 시작해 보잖아요. 왜 그리스 철학자들이 폴리스를 형성하면서 이 소아시아로 넘어오거든요. 이오니아 사람들이 소아시아로 넘어와서 새로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요, 나라는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폴리스들이 형성이 되면서 나라에 대한 이 세계관이 막 발달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론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터키에 가서 교회를 다시 처음부터 전도하고 이 교회를 세워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고, 이거는 복음으로 다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들의 신앙도요, 사실요, 한번 이거를 저울질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필터링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기독교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어제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유튜브가 있겠다 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한번 이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이거 보고. Wow. Yeah. Okay, so when you first came to Korea, what did you notice that was very different than France? I'd say interactions between people. How is it different? Korean people are more comment tu dis timide. More shy and Yes, timid? yes, and that's a very respectful country. Like everybody is calm and Yeah. respectful. Like a culture shock. Yeah.
which I think this is just different from most other places I've been, was that on a lot of the roads there isn't like a separate sidewalk, one for people and one for cars. And I was like trying to follow people because I was scared I was gonna get hit by a motorcycle or something. Oh, yeah. I don't know. Oh, the autobike. Yeah, something like that. So They're a that's bit quite wild. different. And maybe that people eat like alone quite often, and it's very normal in places Yeah, that that's people eat true. on their own. It's not. I mean, it's social too, but it's not as much of a social thing. Oh. People are nice. I mean, it's not even like nicer, just nice. No, it's nice, yeah. Consideration, respect, cleanliness all around. Oh, really? Mm-hmm. We even had someone come up to us and they were like, "Oh, like, are you going to the right place?" Like Oh. checking to make sure Yeah. that we were like Oh. safe and everything. It was really Yeah. nice. Or teaching us Yeah. where like the hot water is at the 7-Elevens and how to do stuff. In Yeah. America, no one will help you, and if you ask them, they'll just give you attitude and act like why don't you know? Like it's so dumb. So Really? yeah, definitely a culture shock, but a good one. Okay, so my second question is,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nteresting thing about Korean culture? How can I say, how people live here? Like also like the opening times actually from shops, something like that, and convenience stores, something like that. It's Yeah. really interesting here. So do you think that shops are open longer here? Yes, definitely. So in Germany then, shops close much earlier? Yes, and we have also one day in the week there's everything closed. What day is it? Sunday? Sunday, yes. Oh. It's like a quiet day, a chill day in Right. Germany. I think originally that was probably because of like religion, right? Like church days, rest days. Yes. I would say how polite everyone is. Yeah, I Yeah. would say that's It's very I different. do like how everyone's. I mean, the respect when people bow. It's really nice. It's very courteous of people, and it's just. I guess it just kind of makes people want to be nicer and politer towards people. You know, so you just. And when people are happy and you're happy, everyone just seems to have a good day. You know, so. Yes, that's the world that I just walk around living in. Yeah, you know. Everybody's just let's be happy Yeah. and nice. Yeah. So Estonia's a very flat country. Yeah, very flat. And here's like so much like forest and mountains and the sea, and I feel like there's everything here. And like it's really pretty. I don't know. I'd like to travel around the country more because I've only been to like Busan and Seoul. Oh, okay. But Yes. Oh, you have to travel more because Korea does Yeah. offer a lot of natural beauty. yeah. And she reminds me of 디즈니 공주 같아요 지금. 너무 사랑스러워요. You're so lovely. I said you're like a Disney princess. Oh, She's so thank you. lovely. So- If there's anything, you've been here a very short time, but maybe have you had any like culture shock or anything that you were like, I don't understand this? I did with the Korean barbecue. Like I didn't, it just wasn't. It was. I was expecting a little bit of meat, but then about 43 different dishes and bowls appeared. So I wasn't culture shock. Like, I've been in Australia for 20 years and been to a lot of Asia. If you'd spoken to me 20 years ago, I would have had massive culture shock, you know. Oh. But not so far. I'm hoping to. I love a bit of culture shock. Yeah, who I doesn't? like kind of blundering through and learning new things. So Yeah. yeah. I mean, for me, it's the language barrier. Yeah. So I'm lucky because Alyssa, she speaks Korean, so that's very helpful. But if I was here and I didn't speak Korean, I feel like sometimes, you know, if people can't speak to you, I mean, they can't help you, right? So if you don't speak English or I don't speak Korean, what can they do? So that'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part for me because I've been to other parts of Asia and I think the number of people that speak English here, it's a lot less than say maybe Philippines, Thailand. But in a way, we were talking about this. I feel like Korea is a very proud country. Oh, yeah. And they don't need tourists to thrive as a country. So why do they need to learn English? We should be learning Korean, really. Like, so as a country, I just think they're a very proud nation. And for me coming here, it definitely, if I didn't have Alyssa with me, it would be a lot more difficult for sure. Yeah. I think in general, just all the etiquette. I think whenever I go anywhere, I try to just like, I don't know, be cautious that I'm not being rude accidentally. And You know what though, Korean people are very understanding. Like they'll be like, you're a 외국인, you don't know, it's okay, you're a 외국인, and you're pretty, so you'll be fine. So, okay, well, thank you for answering my questions. And now, if you're okay, do you want to? 네.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자부심이 강해서 영어를 안 배운다고 합니다. 다 그러신 거죠? 네. 우리는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어떤 비교 판단을 할 땐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은 우리가 이제까지 자라온 그 문화가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맞으면, 오르면 그거에 따른 판단과 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제가 처음 터키 갔을 때 그 느낌은요, 흥분이었어요. 되게 뭐죠? 이제 저는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또 접해야 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 초기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느낌은 되게 흥분이 되고 낭만적이고 기대가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새로운 것과 마주해야 되고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이국적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외국에 간다, 여러분 요즘 한 달 살기 막 하잖아요. 근데 1년 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년 살기를 하러 갔는데 첫 한 달은 아주 설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 음식도 이런 맛이 있네, 이런 문화가 있네, 막 여러 가지를 느껴요. 이 단계가 끝나면요, 어떤 단계가 또 오냐면 위기적인 단계가 옵니다.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이 첫 번째로는 가면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 사람네들이 쓰는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언어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다른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인터뷰를 보면요, 한국 사람은 이렇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나이스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공공 질서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만의 사회적 어떤 이 암묵적인 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 이 다른 나라 음식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질리죠. 저는 일주일 터키 음식을 먹으면요, 뭐가 땡기는 줄 아세요? 라면이 먹고 싶어요. 라면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터키 음식을 막 먹으면 한국 음식 한번 먹고 싶다, 이게 꼭 들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설렜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되게 이 환경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다른 단계에 또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였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시기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인 차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단계에 가게 돼요. 이 단계를 지나가면요, 이제는 안정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문화가 이제는 익숙하고 이 문화가 편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터키에 있는 게 더 편할까요? 어느 순간 되니까요, 터키가 편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있는 문화가 편해요. 근데 딱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편함이 깨져요. 좀 뭔가 불편한데? 이런 느낌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적응 단계에 딱 오면 이 문화가 스트레스였고 힘들었던 문화가 이제는 더 편안하고 이들의 문화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요, 두 문화의 가치를 조금 더 통합하며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선교사는요,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각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다시 문화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기까지가 선교사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적응 단계를 마치고 나서는요, 비판적 상황화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비판적 상황화를 해야 성경적으로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요, 명확히 알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한 유연성을 키우는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게 돼요. 저는 이런 거 모르고 터키 가서 20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운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 태어난 저희 자녀들은 한국 문화가 더 낯설어요. 그렇죠? 터키에서 낳고 자라다 보니 이들의 문화가 이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터키라고 얘기하고 애국가를 터키 국가를 더 많이 불렀고 우리나라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고 끝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는 모르는데 터키 국가는 알고 그거를 학교에서 매일 부르니 그래서 그것도 다 외우고 그래서 그 문화에서 자라고 또 집에 오면 한국 문화고 이게 막 이제 저희도 막 섞이다 보니까 이게 한국 문화인지 이게 터키 문화인지 뭐 점점 이 색깔이 없는 문화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화 충격과 이해와 극복과 이것을 통해서요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이쪽부터 한번 볼게요. 선교사가 이제까지 실수하고 잘못해왔던 게 있어요. 식민지 정책이 시작되면서요 선교사들이 가서 식민주의적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윌리엄 캐리도요 그 본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호소할 때 저들은 우리 문화보다요 미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문명보다요 더 떨어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받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호소를 했거든요. 과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요 문화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식민주의적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민주의가 일어나면서요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이런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였냐면요 이 식민주의적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식민지 정책을 폈던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이 강대국 나라와 복음이요 일치가 돼서 전해졌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서구인들의 종교이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더 월등하고 더 낮고 이 사람들은 더 미개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 위에서 봤어요. 근데 이거를 틀을 깬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였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하고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사람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하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죠. 누가 제일 비판했냐면요 동료 선교사들이었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왜 그 사람들처럼 입으려고 하냐? 왜냐하면요 더 낮게 봤거든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과 같이 대하여야 된다. 터키 사람들이 계속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떨 때 이런 말을 해요. 샘 비즈댄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우리와 같다. 우리랑 뭐 거의 뭐 우리랑 같네. 이런 뜻의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요 참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그들처럼 우리도 막 얘기하면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한국 뭐야? 한국 사람이네. 이 말을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독특함을요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이 복음을 가져간 사람이요 그 문화를요 복음과 함께 그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식하려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이 당신들보다 나의 문화가 더 높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배우십시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들이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은 복음과 함께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화를 배우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문화 안에서 배운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쵸?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현지에 이식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걸 고스란히 터키에 갖다 놓는다 생각하세요? 그럼 맞을까요? 맞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이셈에서 배우면서요, 한 가지 저한테 안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설교는 터키에 가서 배우십시오. 왜? 여기에서 배우면 한국식 설교를 하니까. 제가 한국 사람처럼 설교하나요? 안 하죠. 제가 바이셈에 오니까 바이셈에 특색이 있는 거 아세요? 바이셈에 말투가 있어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는 알아요. 특이하네. 여기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말투가 있어요. 이게 외부에서 와야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배우지 않고 설교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터키에서 배웠죠. 터키 사람들에게 맞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주 특별한 정말 잘한 조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배웠고 그러다 보니 한국식 설교를 하지 않죠. 좀 다르게 설교를 하겠죠. 터키에 가면. 그래서 우리 문화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복음이 있어요. 제가 정말 당황하고 당황스러웠던 한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터키에서 한 15년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 개척도 하고 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터키 오셨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 지 한 몇 개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떻게 애들이 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밥 먹게 됐어요. 식사를.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사님 혹시 사역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군요. 다시는 밥을 안 먹었는데 제가 꺼려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 됐죠. 아주 뭘 모르는구나.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하잖아요. 배우고 목회를 하면요. 저는 터키 오면 터키 교회에서 다시 배우라 그래요. 그래야 터키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 선교지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님,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가령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현지인들은 현지인이다. 나는 선교사이다. 그래서요. 그들보다요. 자기를 더 높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동격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요 잠시 내려놓고 그 문화를 좀 이거를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 세계관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은요 특별히 유교적 세계관을 막 가지고 있다가 막 나이브나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사역하기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학교 가면 10살 차이가 저한테 이름 부르면서 막 맘먹거든요. 그 막 20살 애들하고 내가 같이 공연하면요 제 이름 부르고 다 반말해요. 그럼 제가 어린 놈이 그럴까요? 안 하죠. 거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같이 하니까. 근데 한국에 왔는데 1년 언니 너 형이라 그래 뭐 이러면요 너무 힘들다. 뭐 5살도 막 친구 먹고 막 10살도 막 친구 먹고 이런 문화에서 오니 너무 힘들죠. 정말 근데 터키 사람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한테 형님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적어도 제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 이게 한국적인 문화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 그거는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간다, 뭐 단기 선교를 간다, 거기에 선교하러 간다,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그들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고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백날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이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필터링할 필요는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자문화부터요 우리 안에서 필터링하고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적 문화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봤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문화가 나왔나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가정예배는 세상에 없는 문화예요. 그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요 기독교 가정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안식일에 대한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정역해 볼 수 있는지 하고 또 사실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바이셈에도 이 문화가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새로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요. 되게 독특하다. 이거는 되게 특색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게요. 외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가 비교가 되고 더 잘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타문화권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타문화로 갔을 때는요. 문화를 비본질적인 문화 이거는요.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문화는 그냥 문화라는 거는요. 비본질적인 것은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배척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 지내는 집이면 어떡하죠? 다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제사 지낼 때 우리가 거기서 절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죠. 진리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눌러서만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선교지를 가면요. 거기에 비본질적인 문화가 있고 반복음적인 문화가 있고요. 또 이 복음을 잘 담아낸 문화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갔을 때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언어예요. 언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는요. 글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그렇죠? 표현 양식이 우리는 어떤 걸 해요? 행동을 통해서 글이나 언어를 통해서 그 밖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나요? 뭐 그림을 그리다 어떤 표현적인 걸 빼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가치관, 이 세계관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배우는 거고 그들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고 그들의 세계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글 안에는 그 사람들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존중하려면 이 사람들은 뭘 볼까요? 딱 선교사가 왔어요. 딱 첫 번째로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선교사들을 딱 봤을 때. 그리고 선교사들과 같이 일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게 뭔지 아시나요? 언어예요. 이 사람이 터키어를 얼마만큼 했는지. 현지인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언어인데 언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현지에서
터키어 잘하는 한국 사람으로 됐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언어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죠. 제가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진짜 열심히 언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요 스마트폰도 없고 사전이요 그냥 책이었어요. 그 책이 다 달았어요. 표지에 사전이라는 책이 글자가 안 보여요. 다 달아가지고 제가 수시로 눈을 뜨면 다 터키어잖아요. 간판 그리고 거리의 모든 거 봤는데 모른다. 사전 찾아봐요. 적지도 않아요. 외우지도 않아. 딱 봤는데 몰라. 사전 봐요. 매일 그렇게. 제가 사전을 이 거리 하나를 한 10분 갈 때 몇 번 봤을까요? 그거를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요 10분 가는 거리에 그 간판 모든 것이 단어가 다 외워져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 10계명이 인생 10계명이 뭐였냐면 결정한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을 만나지 말자.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방에 20명의 방에 20명이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다 현지인들, 저만 외국인, 19명 현지인, 1명 외국인, 전체 기숙사에서 한국인 1명.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생활하죠. 언어학원 가죠. 끝나면 사역지 가서 거기서 또 계속 언어하죠. 이렇게 하면요 꿈을 꿔도 터키어로 꿈을 꿔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 터키어로 잠꼬대 하던데. 제가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젊어서 왔으니까 젊어서 우리보다 젊어서 왔고 20대에 왔고 언어를 잘하는구나. 젊어서 와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언어 공부했어요. 버스에 타면요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나 오늘 배웠는데 한번 읽어봐. 안 되는 발음 친구 붙잡고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그럼 걔가 발음해주면 내가 대답하면 아니야. 또 얘기해. 이제 이 소리 해주면 내가 아니야. 그냥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해서 드디어 터키 사람처럼 발음할 수 있는 것도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 말만 배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스처가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 터키에 왔는데 버스로 탔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옛날에는 버스가 4명이 같이 앉을 수 있었어요. 마주보고. 뒤에 가면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앉았는데 앞에 여자 2명이 앉은 거예요. 갖고 옆에도 여자가 앉고 갖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은 남자는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지? 나 플러팅 하나 지금? 이거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뭐 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터키어에서는 이게 하는 표현이요.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나한테 막 뽀뽀를 날린다. 막 이해하고 막 사람들이 이 제스처에서 이 언어 이 유목민족은요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멀리서 이 제스처를 이 말을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손짓, 발짓 이런 게 되게 많이 발달한 민족이거든요. 터키는 유목민족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스처들이 되게 많아요. 좋을 때 하는 표현도 있고 아니다라는 표현도 있고 저희 아내가 왔는데 터키에 왔는데 그 5살 꼬마의 한국에 얘도 터키에서 태어나가지고 터키 사람처럼 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데 막 버릇이 없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터키는 이게 아주 일상인 거예요. 얘기하다 아니면 이게 그러거든요. 막 혀를 차?
뭐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 이 제스처가 아 이런 거구나, 이런 표현이구나. 우리나라에서 뭐 욕하는 제스처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남자분들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근데 터키도 있을까요? 터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표현인데 터키에서는 되게 잘못된 표현으로 갈 수 있는 제스처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잘 이해 못하고 살게 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언어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언어라는 것은요, 인사할 때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는 언어는 곧 인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은 먹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한국어적 표현과 의성어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죠. 터키도 그런 게 있을까요? 다 있어요. 언어에는 인사, 음식,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래서 사회 이 문화를 담고 있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도요, 사실 언어를 잘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겁니다. 비유, 속담 이런 거는요, 정말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만 하는 표현들이에요. 수거라든지, 그쵸? 속담. 이거 외국인이 와가지고 속담 한마디 하면 오, 이것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속담은요, 이 사회의 이 변천 과정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담겨져 있는 생각이 속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담은 터키 말이에요. 조상들의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오다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까지 쓸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그 문화를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걸 잘 알고 사람들에게 그 표현들을 하면서 이 접근하고 설교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화, 이 복음을요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터키에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거 뭔지 아시나요? 터키인들이 하는 인사였어요. 아내 꼭 제가 이 강의하잖아요. 제가 내일 내려가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데. 터키는 이거 문화 충격이니까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 왔을 때 터키인들은 볼뽀뽀를 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내가 결혼했어요, 저하고. 그리고 터키에 왔어요. 근데 내가 막 여자들하고 볼뽀뽀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제가 학교 가면, 제가 또 학과가 무용과 같잖아요. 근데 또 걔네들하고 또 막 인사해.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인사하지 마.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우리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인사하지 말래. 나하고 뽀뽀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만. 이게 처음에 딱 왔을 때 그 문화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막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이해되세요? 이거를 남사스럽게 이거를 교회에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화권에서는요, 우리는 터키에서는요 예배 끝나잖아요. 한국 교회 저는 되게 아직도 생소한 거, 예배 끝나면 목회자들이 다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인사를 해요. 되게 저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된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끝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인사해요. 뭐 할까요? 볼뽀뽀를 하죠. 진짜 이게 저희는 친숙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삐져요. 아세요? 얘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인사를 악수만 해? 거리 두네.
왜 뽀뽀를 안 하지? 얘 거리 두네. 나한테 뭐 화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인데도 내가 남자인데 여자잖아요. 나를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네. 이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이걸 해야 자기를 그러면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난 한국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터키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죠. 제가 터키에 이 친구 집에 갔는데요. 친구 집에서 갔는데 자고 가래요. 한 번이 아니에요. 막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제 가려고 하면 아니 자고 가. 막 자고 가. 안 자고 가면 삐질 거야. 막 그래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들 문화에서는요. 손님이 오잖아요. 자고 가요. 어디서 자는지 아세요? 거실에서 자요. 터키는요. 손님이 오면 거실에 재워요. 방에 재우기도 하는데 방이 다 없잖아요. 근데 터키는 예전부터 손님이 오면 손님방이 따로 있었어요. 손님방은 가족 어떤 누구도 손님방에 들어가서 자면 안 돼요. 거기는 항상 대기. 거기 들어가서 이불을 만진다거나 거기에 있는 걸 보면 만진다거나 찬장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접시들이 있어요.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꺼낼까 말까. 손님이 오면 꺼내는 되게 보여주기식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나라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차를 마시면요. 계속 차를 줘요. 차를 한 잔 마셔요. 또 작아요. 자이잔이 아니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마셔요. 딱 놔둬요. 그럼 또 따라요. 그럼 또 마셔요. 딱 놔둬요. 또 따라요. 끝이 없어요. 계속 따라줘요. 근데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숟가락을 찻잔 위에 놓는 순간 더 이상 안 줘요. 이게 이 문화예요. 근데 터키어에 뭐가 있냐면 밀핀장 카베는 크르길 하트르var.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잔의 커피잔은 40년의 추억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터키 커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터키 커피를 접대해서 그 한 잔을 마시면 이 사람과의 40년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게 이들의 문화인 거죠. 터키 처음 만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일에 뭐가 있는데 예배 한번 올래?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가보도록 할게. 가려고 노력을 할게. 노력을 하려고 하면 오겠지. 그쵸? 노력한대. 그러면 진짜 한번 오겠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날을 맞는데 안 와요. 알고 보니 이 나라의 어법에서는 가려고 노력할게 말은 안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절이거든요. 노력해 볼게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밥 먹자. 한번 외국인은 뭐 하죠? 언제 밥 먹지? 언제 만나지? 우리는 뭐예요?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런 게 너무 이게 문화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너무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서 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기숙사에서 처음에 갔는데 이 큰 일을 보고 근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물하고 바가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하고 바가지 하나. 수동식 비데. 나 그거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딱 하는 이거 뭐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처음 보는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 똥돼지가 있는 화장실에서 제가 가봤거든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외갓집에 있었어요. 그 충격보다 더했어요. 하여튼 처음에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 되게 생소하고 그런 것들이 낯설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면 다 배우게 됩니다. 해야 되고. 근데 이때 제가 중요했던 거는 무시하거나 이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낮은 문명이구나, 아직 발달을 덜했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이들의 문화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는 순간요, 문화에 적응을 못해요. 제가 그 새로 오신 분, 가정이 들어오잖아요. 가정은 문화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사 오잖아요. 한국인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이 집을 얻어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 집은요, 한국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면 한국 문화를 계속 살아가요. 차가 있잖아요. 그럼 차 타고 어디 가겠죠. 뭐 마트를 가겠죠. 뭐 어디 가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사요. 그러면 또 다시 와요. 여러분들 LA에 사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까요? 이제 다 알죠. 어떤 분이 LA에서 진짜 그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왔어요. 저희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LA에 산다고 해서 다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터키어 한 10마디만 해도 일상생활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으니, 그래서요, 이 문화를 적응하는 게, 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는 좀 일찍 보내주셔서 싱글 때 이런 것들을 한 2년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아내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애들은 또 터키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이 자연스럽게 더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기회와 환경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거를 배워가거든요. 이런 건데 이러할 때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겠죠. 실수도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제가 터키에 오면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거 3가지. 하나, 첫 번째는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되게 민감하다. 두 번째, 쿠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터키 국기를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꾸기거나 모욕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잡혀가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얘기하지 마라. 첫 번째,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두 번째, 나 어디 스포츠 그 뭐죠? 우리나라 뭐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팀, 어느 팀 자기가 좋아하는지 얘기하지 마라.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싸우거든요. 그 막 부산 팀하고 뭐 광주 팀 막 싸우잖아요. 뭐 롯데 또 뭐죠? 패태 2개 하면 또 이제 막 붙죠. 터키도 그런 팀들이 있어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서 교회에서는요,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스포츠 얘기하지 마라. 딱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스포츠 얘기하지 않아요. 딱 이제 얘기를 해주마. 그러면 맞아. 여기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딱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면 저희가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교회인이 기독교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정치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터키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있고, 그리고 근본주의가, 이슬람 근본주의가 항상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소수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저희는 터키어로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하지 못했지만 교회가 이것을 한다. 이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 장벽도 하나님이 다 허물어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터키족과 쿠르드족과 에르메니 사람들과 역사 속에서요 엄청나게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수처럼 살아요. 근데 교회 오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사람들 뭐 역사 속에 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용서받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다. 이것이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 문화에서는요, 상징적인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상징적인 요소는요, 시각적인 거, 공간적인 상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청각적인, 그리고 서술적인 이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문화의 어떤 그런 요소들인데, 그 상징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시나요? 성소피아 교회를 그 위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초승달로 바꿨어요. 이게 시각적인 이 상징이에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초승달이 바뀌고 나서요, 이 교회는요 공간적인 상징으로 사원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뭐로 바뀌죠? 박물관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뭘로 바꿨어요? 사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사원으로 바꿨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을까? 이제는요, 거기가요, 누구의 성지가 됐어요? 이슬람의 성지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그 십자가를 사원으로 바꾼 사람은요,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비잔틴 제국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사원으로 바꾼 사람도 동일한 지위를 갖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징적인 거는 되게 중요해요. 터키 한국에 오면요, 십자가가 밤에 비행기 타고 쫙 가면 보이는 게 다 십자가죠. 그쵸? 제가 오늘 오는데 버스에서 운전기사님이 기독교 라디오 채널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거제니까 가능한가? 터키는 계속 이슬람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여기는 기독교 채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곳이구나. 되게 생소하고 이게 그러네. 이게 되게 생소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각적이고,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이 건물 공간적인 예배당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면 저희도 이제 한 2층, 3층에 저희가 한 사무실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교회 맞아? 라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간적인 상징적인 예배 처소와 시각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기숙사에 딱 들어갔는데 이슬람이 되게 센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배 드리러 갔다 온대요. 저는 그 친구가 한 1시간 후에 올 줄 알았거든요. 갔는데 10분에 오더라고요. 예배 끝났어? 뭐 했는데? 예배 드리러 간 거 아니야? 갔다 왔는데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나마즈 클막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데 한 10분이면 끝나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절하고 이제 끝나요. 그게 다 10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모르고, 근데 이걸 해야 구원받아요. 근데 이들에게 그래서 이 하루에 5번 울리는 그 에잔이라는 소리가 또 있거든요. 예배를 초대하는. 제가 여러분 터키 오면요, 그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처럼요, 아침을 깨우는 에잔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터키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에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일어났어요. 그래, 나도 영적전 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를 거의 한 달 동안 한 것 같아요. 그 시간만 에잔 소리만 들리면 깨어나가지고 주여, 이것은 한 달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에잔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는 안 들려요. 잘 자요. 심지어 사원이 바로 옆에야. 그럴 때도 안 들려.
이제 너무 친숙해져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소리 때문에 이게 하루에 5번 계속 울리고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리고 또 40일 1년에 한 번 이 금식 기간이 또 있고 그리고 쿠르반 그 명절이라고요. 그때는 제물을 잡아요. 소를 잡고 진짜 여러분 앞에서 소가 잡히는 거 보셨나요? 없죠. 저는 그때 마침 제가 성경학교에서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 앞에서 소를 잡는데요. 그 황소를 잡아요. 황소를 잡는데 머리 위에 안수하고요. 예, 이맘에 와가지고 안수를 해요.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목을 따서 피를 땅에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 소를 잡아요. 진짜 이 희생 제물을 잡는 것처럼 잡아요. 그래갖고 이런 걸 너희들이 언제 보겠냐? 얘들아 나와라. 한번 봐봐. 레위기에 이런 희생 제물을 잡았던 거야. 애들이 그때 어렸거든요. 충격이었을 거야 아마. 이게 그 나라에 가서 살면요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다 볼까요? 다 봐요. 그걸 보면서 자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적이고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의식적인 상징들이 그 문화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제가 기숙사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 아시나요? 터키 사람들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어떨 때 딱 변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순간 확 변해요. 제가 19명이 있는 기숙사에서 살았죠. 20명이 있는.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막 언어도 가르쳐주고 터키 음악도 가르쳐주고 밤만 되면 터키 음악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그랬던 곳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확 달라졌어요. 방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중에 2명이 교회를 왔고 1명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근데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너 선교사지.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터키는 정말 재밌는 게요. 이들에게 그러면 반복음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있어요. 터키에서 제가 처음에는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터키는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전도법을요. 터키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먹혀요. 근데 왜? 터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변질됐다고 믿어요. 왜곡됐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신은 태어나지도 낳지도 죽지도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렇죠? 예수님은 죽었고 그러면 이들에게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다. 선지자이다.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예수님 대신 가룟 유다가 죽었다. 그래서요 사실 기독교의 그 중요한 교리와 복음을요 다 부인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다 튕겨나가죠. 제가 막 성경을 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변질됐잖아. 이러는 순간요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말이 다 예. 그래서 터키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런 문화를 알고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를 모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는 것도 이 현지인들은 원하지 않고요. 현지인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말이 있었냐면 선교사님 화분을 가져오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는 다 만들어진 화분을 가져와서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이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가져와서 씨앗을 뿌려서 이 토양에서 복음이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성경적인 진리로 그 문화를 균형 있게 비판하면서 절대성과 균형을 이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에 맞게끔 이 복음을 그 그릇에 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문화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문화에 가서 받은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뭐 예수님이 충격을 받지는 않으시겠죠. 더 상위에 있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그 시대의 문화를 인정해 주시고 관습을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몇 세 때 사역을 시작했죠? 왜 30세일까요? 왜 예수님은 30세 때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30세입니다. 30과 50 사이에 성막에서 성인이 레위인이 사역을 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30대는 어떤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도 육체적으로나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나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 성육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의 문화, 유대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많으셨죠. 깊으셨고 존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문화는 다 나자,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울어주셨고 우리와 같이 어떤 느낌을 다 표현해 주셨고 이런 것들요 다 했던 분이 그분이신 거죠.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벌겨벗고 다 그런 수치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낮아주고 이런 것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복음과 문화적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이것을 필터링해서 복음을 담아내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아데네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어떻게 전도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설교한 게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한번 가서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는요 성경을 가지고 전도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이 역사를요 쫙 꿰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요. 근데 루스드라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는요 성경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 바울은 유대인에게 갔을 때는요 유대인들의 언어를 사용했고요,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는요 이방인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데네 가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요 사실 인용하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당대의 유명한 시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대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것을 가지고 유연성 있게 복음을 전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복음이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본질을 맞춰서 그들의 세계관의 말을 사용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 전도입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선교는. 그래서 선교는 그래서 문화를 잘 알아야 되고 그들의 세계관도 잘 알고 있어야 선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 사례는 아시아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중동 문화권 이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혹시 어떤 게 잘 성공됐다. 우리도 나중에 복음을 받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만 아주 독특한 교회 문화. 새벽기도. 그죠? 없죠. 그 나라 아프리카에 가면 예배가 또 다르죠. 그렇죠? 아프리카 가면 예배가 다르고 우리나라에 오면 예배가 다르고 우리나라에는 새벽기도가 있고 금요 철화가 있고 그렇죠? 수요 예배가 있고 신방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와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 너무 다양하고 이 색깔이 아주 넘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독교가 정착을 했는데 이게 상황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복음이 문화에 담겨지는 건데 이게 우리가 잘 이거를 비판적으로 상황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저희가 선교를 하고 문화를 알고 하는 거는요. 비판적 상황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먼저 대하냐면 첫 번째로는 현지 성도들이 상황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것도 넘겨주시겠어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 보면요. 공동체의 참여가 있고요. 그리고 형식을 해야 되고 문화적인 변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질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선교사는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선교사는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요. 현지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상황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선교사는 도와야 되고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됩니다. 맞나요? 이게 이 선교사들이 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요. 예배 형식이라든지 기독교의 어떤 형식들과 절차들이 생기게 돼요. 이것들이 이제 현지인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면서요. 토착화된 기독교, 한국화된 기독교, 신학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언어적으로요. 언어적으로 현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하죠. 그쵸?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근데 다른 나라권에서는 떡이라고 할까요? 떡이 없는 데서는요. 떡이라고 말을 못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도 빵이 없는 시대에 빵이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번역가들이 떡이라고 한 거죠. 터키는 그거를 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 어떤 데서는 양이 없어서 뭐로 비유해요? 양 대신 돼지를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권에 맞는 현지 언어에 맞는 그 언어와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핵심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 문화를 알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표는요. 제일 가장 확실한 것은 효과적인 것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누가 가장 잘 복음을 전할까요? 한국 사람이겠죠.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터키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할까? 이 문화를 모르는데 이 컨텍스트를 모르는데 너무 같나요? 여기서의 요는 그 문화와 현지와 상황을 모르면요 메시지가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문화권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유사한 문화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하지만 저는 터키인이 아니죠. 저는 이걸 부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터키 사람이다. 나는 터키 사람이다. 되게 저는 내가 터키 사람처럼 얘기하고 터키 사람의 문화를 내 문화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데 참 자존심 상했어요.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게 또 저의 바람이었고 근데 지금은 인정하게 됐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고 제가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걸 보면서요. 나도 저렇게 뉘앙스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 터키 사람이 나를 들을 때 저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되게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는데 어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한국인이구나. 근데 정말 이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은 얘네들은 다르구나. 얘네들은 그냥 얼굴 가리고 얘기하면 터키 사람으로 이해하는구나.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막 하면 현지인들이 너 터키 되게 놀래요. 하여튼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요. 진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은 그 나라의 현지인들이에요. 저는 이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하는 사람은 터키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도 터키인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 돕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선교사들이 해야 될 몫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존중하고 토착화를 시키고 그런 표현들을 모색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동반자의 관계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저희 선교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없이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이 복음이 문화에 담겨지지 않으면은요 이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혼합적이 되고 세계관에 묻혀버리고 되는 것이 바로 정말 위험하지만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슈는 지금의 문화는요 이전과 달라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인스타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세상이 좁아졌어요. 요즘은 세상이 막 넓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이 좀 좁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세상이 너무 좁아 이제. 근데 진짜 이제는 어디를 가는 게 너무 쉬워졌고 알아가는 게 쉬워졌고 문화적인 장벽들이 점점 이제 막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문화는요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는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가지 않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선교사를 안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이제는 또 새로운 도전이 있는 것이 지금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K-팝이 막 일어나고 있고 K-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미개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런 게 세계적인 이제 또 움직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것을 사용하세요. 사용할 때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할 수가 있고 이제는 다문화권의 그 시대가 열렸거든요. 한국에도 이제는 외국인이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도 외국인이 많고 다문화권의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 세계 이 국가 간의 이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 도시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이런 문화권이 지금 저희가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국제 결혼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가고 있고 이게요. 이제 이 속도가요. 더 빨라지고 더 확장되는 시기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화적인 접근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제가 이걸 넣었구나. 처음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거는 단계별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선교지에 먼저 문화를 배우고 학습하고 역사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감사하게도 어쩔 수 없이 이스탄불 가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학비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학비를 내야 돼요. 기숙사비도 내야 돼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이스탄불 가이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터키 간 지 6개월 정도 됐거든요. 터키 간 지 6개월 됐는데 가이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스탄불 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이드 책 그거를 달달달 외워서 정말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여기는 막히면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이제 가서 책을 열심히 보고 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터키 역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선교사는 그곳에 가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선교사가 잘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선교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언어로 다가가면요, 그 사람들은 튕겨나가요. 근데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야 되고,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요, 청소년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행동을 이해해야 되고, 문화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또 장년부를 또 맡으려면 그 장년부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선교지의 문화를 우리가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사역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육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문화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착화시켜서 진리를 그 본질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복음의 옷을 입힐지에 대한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문화권에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까지 문화를 사용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게 단계별에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문화와 선교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네. 저는 처음에 터키에 가서 잘 모르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가 보구나. 이걸 먹으면 이런 걸 그냥 먹는가 보구나. 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뭐 이게 어려서 그랬는지 그냥 그래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이게 없었어요. 막 문화 충격이라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내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이 충격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은 잘 못했구나. 라는 것이 지금도 제가 이 나라 제가 섬기고 있는 터키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들의 문화를 100%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잘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고 알아가야 될 게 더 많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고 더 알아가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제가 이해한 만큼 또 이 민족을 더 섬길 수 있구나. 저에게는 오늘 강의가요 숙제처럼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민족을 이해한 만큼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한 만큼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런 사역들을 더 깊이 있게 사역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전복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들, 대상들 그리고 저는 또 그곳에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성육신하고 이런 문화와 선교와 복음을 연결하는 매개체와 전달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최대의 방해물이 될 수 있는가 반면 우리는 최고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최고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라고 축복합니다.